다음 생에는 부디 양반가의 어머니로 태어나십시오. 아들 명화는 전신불수가 된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승의 뼈가 나뒹구는 으슥한 곳에 어머니를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나무 토막처럼 굳어있던 어머니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흙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일어선 어머니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괴물은 내 손으로 사람 만들마? 도대체 전신불수였던 어머니가 어떻게 멀쩡히 일어선 것일까요? 그리고 왜 어머니는 버려진 것이었을까요? 월화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옛날 충청도 공주고을에 강씨성을 가진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강씨에게는 슬하의 명환이라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강씨의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된 강씨는 어린 아들을 업고 장터 한 구석에서 국밥 장사를 시작하였으니 그때부터 강씨의 고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솥에 불을 지피고 뼈다귀를 고아 육수를 내는 것이 강씨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펄펄 끓는 솥단지 앞에서 국을 젓고 그릇을 나르다 보면 어느새 손등에는 기름이 튀어 생긴 화상 자국이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처음에는 물집이 생기고 그 물집이 터지면 새살이 돋기도 전에 또다시 뜨거운 기름이 튀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니 강씨의 손은 마치 오래된 소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울퉁불퉁한 흉터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은 그 손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떤 이는 측은한 눈빛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흉한 손이라며 고개를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씨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번 돈이 아들의 밥이 되고 아들의 옷이 되고 아들의 책이 되었으니 이보다 값진 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씨는 늘 그리 생각하며 뜨거운 솥단지 앞에 섰습니다. 명화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당에 보내니 천자문을 순식간에 떼고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는 것이 예사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훈장께서도 이 아이는 반드시 크게 될 인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면 이 고생도 끝이 나겠구나. 그리하면 죽은 낭군에게도 면목이 서겠구나 하고 눈시울을 붉히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총명함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니 명환의 마음속에는 남다른 출세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장터에서 국밥을 파는 어머니를 보며 명환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양반집 도령들이 비단 옷을 입고 하인을 거느리며 서당에 올 때 명환은 삼배옷에 집신을 신고 홀로 걸어와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명환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울분이 차올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환이 18살이 되던 해 강씨는 이웃마을 농가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소희라는 이름의 그 처자는 비록 양반가의 규술은 아니었으나 성품이 어질고 부지런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소희는 어릴 적부터 산과 들을 누비며 약초를 캐어 팔았던 터라 온갖 풀과 뿌리를 귀신같이 알아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씨는 이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고된 살림에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영락없이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희 역시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새벽이면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밤이면 시어머니의 거친 손에 기름을 발라드렸습니다. 강 씨가 말리면 소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곤 하였습니다. 어머님, 이 손이 저희 식구를 먹여 살린 손인데 제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디 이것만큼은 며느리에게 맡겨 주십시오. 그 말에 강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고개를 돌리곤 하였습니다. 전생에 무슨 공덕을 쌓았기에 이런 며느리를 얻었는가 싶어 하늘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고부의 정은 날로 깊어갔으나 정작 남편인 명화는 아내 소희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소희가 밤늦도록 호롱불 아래에서 남편의 과거 공부를 돕고 새벽부터 일어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가며 빨래를 하여도 명환의 눈에는 그저 촌스러운 안악으로만 보였습니다. 명환의 눈은 이미 한양의 높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장원급제를 하여 벼슬길에 오르면 권문세가의 교수를 새 부인으로 맞이하리라는 야망이 그의 가슴 속에서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희는 남편의 글공부에 보탬이 되고자 놀라운 결심을 하였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던 자신의 검고 고운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낸 것입니다. 조선의 여인에게 머리카락이란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의 일부로 함부로 자를 수 없는 것이었으나 소희는 그것을 내다 팔아 남편에게 좋은 붓과 먹을 사다 주었습니다. 여보, 이 붓으로 장원급제의 답안을 쓰시오. 저는 당신이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오. 소희의 말에 명화는 잠시 멈칫하였습니다. 아내의 짧아진 머리카락과 그 손에 들린 붓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명화는 붓을 받아들며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소희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으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서방님이 출세하시면 달라지실 것이라고, 지금은 공부에 온 정신이 쏠려 그러시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마침내 명환이 과거에 장원급제하였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온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국밥 장사 과부의 아들이 장원급제를 하다니 이것이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난 격이라며 사람들이 앞다투어 축하를 건넸습니다. 강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 옆에서 소희 역시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어머님, 해내셨습니다. 어머님의 그 손이 해낸 것이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여인의 손은 모두 거칠고 갈라져 있었으나 그 손이야말로 한 사내를 장원급제까지 밀어 올린 위대한 손이었습니다. 강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죽은 남편에게 고하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해냈소. 이제 고생 끝이요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강 씨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아들 명환의 마음속에서 무시무시한 계략이 싹트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원급제의 영광 뒤에 숨겨진 어둠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고 명환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강 씨와 아내 소희도 함께 데려가겠다고 하였으나 막상 한양에 발을 들이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화려한 기와집들이 즐비하고 비단옷을 입은 양반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니 시골에서 국밥 장사를 하던 어머니와 촌티가 물씬 나는 아내가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명화는 어머니와 아내를 시골 본가에 남겨두고 홀로 한양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관직에 오르니 자연스레 조정의 권문세가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그 속에서 명환의 야망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특히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좌이정 민 대감의 외동딸이었습니다. 17살의 그 교수는 빼어난 미모의 시서화에 능통하였고 무엇보다 좌이정의 딸이라는 막강한 배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그 교수를 아내로 맞이하면 출세길이 탄탄대로가 되리라 계산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미 시골에 조강지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정실부인을 함부로 내쫓을 수 없었고 설령 첩을 들인다 하여도 좌이정 대감이 자신의 귀한 딸을 첩으로 보낼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명화는 밤마다 골몰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와 아내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화는 우연히 한 의원에게서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라는 어떤 독초가 있는데 이것을 다려 먹이면 서서히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사지가 굳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병이 든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천천히 몸이 마비되어 결국에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불수가 된다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독초를 달인 물은 색과 향이 여느 약재와 비슷하여 아무도 의심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명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이다 싶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독을 보약이라 속여 먹이면 서서히 전신불수가 될 것이고 그리 되면 산에 버려도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을 터였습니다. 불효막심한 생각이었으나 명환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출세욕은 이미 인륜의 불씨를 모조리 꺼뜨린 뒤였습니다. 명환은 그 의원에게 거금을 쥐어주고 독초를 구하였습니다. 짐승의 탈을 쓴 인간이 제 어미를 해칠 독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명환은 그 독초를 곱게 빻아 고운 비단 주머니에 담고 시골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을 보고 강 씨는 두 손을 덥석 잡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한양에서 고생이 많구나. 어디 얼굴 좀 보자. 많이 여위었구나. 강 씨는 아들의 볼을 어루만지며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느리 소희 역시 반색을 하며 서둘러 음식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명환의 눈빛은 싸늘하기만 하였습니다. 품속에 숨겨온 독주머니가 무겁게 느껴졌으나 그는 능청스럽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한양에서 귀한 보약을 구해왔습니다. 이것을 다려 드시면 무병장수하실 것이옵니다. 명환이 내민 주머니를 받아든 강 씨는 감격에 겨워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어미 생각에 이런 귀한 것을 구해오다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느냐며 연신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소희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희는 설마 하는 마음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명환이 한양으로 돌아가고 나서 강 씨는 매일 그 약재를 다려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며느리 소희가 정성껏 다려 올리면 당신은 아들 생각을 하며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력이 나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름쯤 지나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손가락 끝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려 하여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다리도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설쳐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증세는 심해져 갔습니다. 손목이 뻣뻣해지고 발목이 굳어지고 결국에는 팔다리 전체가 나무 토막처럼 굳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시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약재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산과 들에서 약초를 캐며 자란 소희였기에 웬만한 약재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드시던 그 약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좋은 약재의 향이 아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듯한 비릿한 냄새가 은은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재를 물에 풀어 색을 살펴보았습니다. 맑은 물이 흐릿하게 탁해지더니 이윽고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산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맹독초가 틀림없었습니다. 사람이 먹으면 서서히 온몸이 마비되어 결국 전신불수가 되는 무서운 독초였습니다. 소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 독초를 어머님께 드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어미를 죽이려 하다니 이런 천인공노할 패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소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소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남편의 패륜을 폭로하자니 시어머니께서 받으실 충격이 두려웠고 그냥 덮어두자니 시어머니의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소희는 우선 남은 약재를 몰래 치워버리고 시어머니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저 패륜의 남편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하던 소희의 눈에 시어머니의 흉터투성이 손이 어른거렸습니다. 뜨거운 솥단지 앞에서 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운 그 손이 키워낸 아들에게 독을 받아먹다니 이 무슨 기막힌 인과란 말입니까? 소희는 베개를 움켜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시어머니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짐승만도 못한 남편의 야욕을 막아야 했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닦고 결심하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위기를 헤쳐나가겠노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시어머니 강 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지가 점점 굳어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소희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부디 놀라지 마시옵소서. 강 씨는 뻣뻣한 손을 간신히 들어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강 씨의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소희야. 어서 말해보거라. 소희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드시던 그 약재는 보약이 아니옵니다. 소희의 말에 강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굳어가는 목을 간신히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강 씨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였습니다. 소희야, 그게 무슨 말이냐? 보약이 아니라니, 그럼 무엇이란 말이냐? 소희는 품에서 약재 한 줌을 꺼내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약재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 물에 풀었을 때 나타나는 푸르스름한 기운, 그리고 사람의 몸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맹독의 특성까지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말을 하는 내내 소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산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독초이옵니다. 먹으면 서서히 온몸이 굳어 결국에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무서운 독이옵니다. 어머님의 몸이 굳어가는 것이 바로 이 독 때문이옵니다. 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러나 강 씨가 놀란 것은 자신의 몸이 독에 중독되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의 머릿속에 스치는 것은 단 하나, 이 독을 자신에게 건넨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희야, 이 약재를 누가 가져왔더냐? 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제발 자신이 짐작하는 그 사람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소희의 입에서 흘러나온 대답은 강 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 약재를 가져온 사람은 서방님이옵니다. 강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내가 뜨거운 솥단지 앞에서 손이 망가지도록 키운 자식이, 그 자식이 제 어미에게 독을 먹였단 말입니까? 강 씨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명환이가,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강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몸에 나타난 증세가 점점 굳어가는 사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뻣뻣한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이불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소희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굳어가는 그 손이 소희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어머님,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이 사실이옵니다. 서방님은 한양에서 출세를 위해 권문세가의 딸에게 장가를 들 속셈인 것 같사옵니다. 그러자면 시골의 어머님과 저를 치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옵니다. 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하였고 분노의 눈물이기도 하였으며 또한 자책의 눈물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출세만 바라보고 달리게 만들었더니 일륜까지 저버리는 짐승이 되었구나. 강 씨는 소리 없이 오열하였습니다. 한참을 울던 강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어가는 손을 더듬어 방 한 구석에 놓인 약탕기를 가리켰습니다. 소희야, 저기 남은 약재를 다려오너라. 소희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것이 독이라 하지 않았사옵니까? 알고 있다. 알면서 다려오라는 것이다. 강 씨의 목소리는 담담하였으나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희는 시어머니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 당황하였습니다. 어머님, 어찌 독인 줄 알면서 드시겠다 하십니까? 그러시면 정령 전신불수가 되어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시게 될 것이옵니다. 강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였습니다. 소희야, 잘 들어라. 명환이가 이런 짓을 한 것은 제 어미가 앞길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있으면 저 아이는 끝끝내 저 흉한 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야. 어찌어찌 이번을 모면 한들 또 다른 수를 쓸 것이 뻔하지 않느냐. 소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렇다 하여
어찌 독을 드시겠다 하십니까? 그것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것과 다름없사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미 반쯤 굳어버린 손에 힘을 주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엄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내 목숨이 아들의 앞길을 막는다면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 늙은 목숨, 아들을 위해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체념의 눈물이자 자식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위해 독까지 마시겠다는 어미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도 울고 땅도 울 모정이었습니다. 소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펑펑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어찌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소희는 시어머니의 무릎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 저는 어찌하란 말이옵니까? 저는 어머님만 믿고 이 집에서 살아온 것이옵니다. 소희의 오열의 강 씨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방 안 가득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던 소희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방법을 찾았사옵니다. 강 씨는 눈물을 훔치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방법이라니 무슨 방법이냐? 소희는 시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독을 드시겠다면 저도 말리지 않겠사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사옵니다. 강 씨는 의아한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건이라니 무슨 조건이냐? 소희는 눈물을 닦으며 또렷하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독을 드시되 진짜로 드시지 마십시오. 연기를 하시는 것이옵니다. 저 폐륜의 남편에게 어머님께서 진짜로 전신불수가 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연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소희는 눈빛을 빛내며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부터 약탕기에 독초 대신 다른 약재를 넣겠사옵니다. 겉모습은 똑같으나 독이 없는 약재이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것을 드시면서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척 연기를 하시는 것이옵니다. 그러면 서방님은 어머님께서 진짜로 전신불수가 된 줄 알 것이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아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쩌겠다는 것이냐? 전신불수인 척하여 무엇을 얻겠다는 것이냐?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서방님은 어머님께서 전신불수가 되시면 어딘가에 버릴 것이옵니다. 그것이 그자의 계획일 것이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기회이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보였습니다. 기회라 하였느냐? 무슨 기회란 말이냐? 소희는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살아서 힘을 길러야 하옵니다. 살아서 저 폐륜을 막고 저자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회초리를 들어야 하옵니다.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옵니다. 살아야 저 폐륜을 바로잡을 수 있사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며느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살아서 저 아들을 바로잡아야 하였습니다. 내 손으로 낳은 괴물은 내 손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희야, 내 말이 옳다. 이 어미가 어리석었구나. 강 씨는 눈물을 닦으며 결심하였습니다. 살아남아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 아들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고부의 은밀한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소희는 독초와 생김새가 똑같으나 전혀 해가 없는 약재를 산에서 구해와 약탕기에 넣었습니다. 강 씨는 그것을 마시면서도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척 연기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는 척하더니 이내 손목이 굳는 척하고 그 다음에는 팔 전체가 굳는 척하였습니다. 연기라 하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야 했고 낮에도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가려운 곳이 있어도 긁지 못하고 파리가 얼굴에 앉아도 쫓지 못하였습니다. 강 씨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 정도 고생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생 뜨거운 솥단지 앞에서 손이 망가지도록 국밥을 끓여온 사람이었습니다. 이까지 연기쯤이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소희는 시어머니의 연기를 돕기 위해 온갖 수를 썼습니다. 일부러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받게 하되 미리 시어머니의 손목에 찬물 찜질을 하여 맥이 약하게 느껴지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 병은 손을 쓸 수 없다고 하였으니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한양에 있는 명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전신불수가 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명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수만 두면 되었습니다. 명환은 시골로 내려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명환이 본가에 도착한 것은 보름달이 휘영청 떠오른 밤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간 명환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강 씨는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눈동자만 간신히 움직일 뿐 손끝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불효자가 왔습니다. 명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효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눈동자만 굴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의 저 잔인한 눈빛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강 씨는 이를 악물고 연기를 계속하였습니다. 며느리 소희도 방 한 구석에서 울먹이는 척하며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명환은 아내를 흘끗 쳐다보고는 한숨을 쉬는 척하였습니다. 여보, 어머님의 상태가 이 지경이니 어찌해야 좋겠소. 이대로 두면 고통만 길어질 터 차라리 깊은 산속 맑은 공기 속에서 요양을 하시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소희는 남편의 속셈을 꿰뚫어 보면서도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말씀이 옳습니다. 어머님께서 쾌차하시도록 제가 모시고 가겠사옵니다. 명환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리석은 것, 요양이 아니라 버리러 가는 것을 모르다니. 명환은 아내의 순진함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속고 있는 것은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명환은 어머니를 지게에 지었습니다. 전신불수가 된 몸이라 꼼짝도 할 수 없는 어머니를 짐짝 다루듯 거칠게 지게에 묶었습니다. 소희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일행은 마을을 빠져나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낙엽이 미끄러웠고 가시덤불이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명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지게에 묶인 어머니가 출렁거려도 나뭇가지에 긁혀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아들의 등에 엎여 산길을 올랐습니다. 굳은 척 연기를 하느라 몸을 움직일 수 없었으나 아들의 등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 업어주던 그 등이 이렇게 넓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등에서 아들의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따뜻해야 할 그 온기가 강 씨의 가슴에는 칼날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전신불수인 척해야 했으니까요. 강 씨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 아들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명화는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무렵 일행은 깊은 산속 어딘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짐승의 뼈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풀숲에서는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랑이나 곰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을 으슥한 곳이었습니다. 명화는 지게를 벗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묶여있던 어머니를 풀어 땅바닥에 눕혔습니다. 강 씨는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누운 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명화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불효자가 여기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이곳은 공기가 맑고 물이 좋으니 요양하시기에 그만입니다. 말은 그럴듯하였으나 속셈은 뻔하였습니다. 전신불수가 된 노모를 이 깊은 산속에 버리고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 굶어 죽든 짐승에게 잡아먹히든 알아서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소희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저 폐륜의 말을 듣고 있자니 당장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아야 했습니다. 명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생에는 부디 양반가의 어머니로 태어나십시오. 그리하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 말에 강 씨는 속으로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양반가의 어미가 아니어서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출세만 바라보는 괴물로 키워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화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소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만 가세. 어머님께서 쾌차하시면 다시 모시러 오겠소. 다시 모시러 올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을 리 만무하였습니다. 명화는 어머니를 버리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소희는 시어머니를 한 번 돌아보고는 남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강 씨는 누운 채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의 발자국 소리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스적스적 하던 소리가 이윽고 사각사각으로 바뀌더니 결국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숲속에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강 씨는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발소리는 없었습니다. 강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굳어있던 척하던 손가락이 스르르 펴졌습니다. 강 씨는 조심스럽게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몸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한 몸이었습니다. 강 씨는 옷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바로 그때 숲 위에서 소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희는 남편이 산을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고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하였습니다. 소희야, 이제 시작이다. 강 씨는 옷깃을 여미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이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발밑에는 짐승의 뼈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분명 맹수가 드나드는 곳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어미를 버리기 위해 일부러 이런 곳을 골랐다는 사실에 강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눈물을 훔치고 며느리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 역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소희의 물음에 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길러 저 폐륜의 아들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먹고 자고 버틸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소희야, 우선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짐승들이 드나드는 곳에서는 밤을 넘기기 어렵겠구나.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숲속을 헤쳐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시덤불이 치마를 찢고 날카로운 돌멩이가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고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두 사람은 산중턱의 작은 동굴을 발견하였습니다. 입구가 좁아 큰 짐승은 들어오기 어려워 보였고 안쪽은 제법 넓어 사람 둘이 누울 만하였습니다. 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자꾸나. 소희는 근처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와 동굴 입구에 불을 피웠습니다.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자 두 사람은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소희가 품에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며칠 먹을 양식과 약간의 소금, 그리고 부싯돌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우선 이것으로 버티셔야 합니다. 강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리 대비해 둔 며느리가 대견하고도 고마웠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희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 어미는 진작 저 폐륜의 손에 죽었을 것이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야말로 어머님께서 친정어머니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을 지키는 것은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이옵니다. 고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깊은 산속 작은 동굴에서 두 여인이 흘리는 눈물은 그 누구도 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밤이 지나면 새로운 여명이 밝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동굴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물을 구해야 했습니다.
소희는 귀를 기울이며 이리저리 발걸음을 옮기다가 이윽고 작은 시냇물을 발견하였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 사이로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물을 마시며 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소희는 물가 주변의 풀과 뿌리를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약초를 캐며 자란 터라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금세 구별해 낼 수 있었습니다. 소희는 도라지 뿌리와 산나물을 캐어 모았습니다. 작은 버섯도 몇 개 발견하였습니다. 어머님, 이것들로 우선 끼니를 때울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강 씨는 며느리가 가져온 것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이 재주가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하늘이 미리 알고 이 며느리를 보내주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을 거처로 삼고 산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면 동굴 안까지 물이 스며들어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밤이면 짐승의 울음소리에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희가 산속 깊이 들어갔다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큰일 났사옵니다. 강 씨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짐승이라도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관군에게 발각된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머님, 산삼이 옵니다. 산삼을 발견했사옵니다. 소희의 말에 강 씨는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산삼이라면 천냥이 넘는 값어치를 지닌 귀한 약재가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이 깊은 산 속에서 말입니다. 소희야, 정령 산삼이란 말이냐? 다른 풀과 잘못 본 것은 아니냐? 소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릴 적부터 약초를 만져온 사람이옵니다. 산삼은 절대로 잘못 보지 않사옵니다. 게다가 한두 뿌리가 아니옵니다. 군락을 이루고 있었사옵니다. 강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정령사실이라면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소희가 산삼을 발견한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깎아지른 절벽 아래였습니다. 그 절벽 틈새에 자라고 있는 것은 분명 산삼이었습니다. 그것도 줄기가 굵고 잎이 무성한 것이 적어도 100년은 묵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에 이런 보물이 있었단 말이냐. 소희는 조심스럽게 절벽을 기어 내려가 산삼 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뿌리의 모양이 영락없이 사람의 형상을 닮아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구분되고 몸통이 뚜렷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천년은 묵었을 산삼이 틀림없었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범상치 않은 물건이옵니다. 제대로 팔기만 하면 집 10채 값은 되고도 남을 것이옵니다. 강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이 산삼을 팔아 종잣돈을 마련하면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여 돈을 벌면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힘을 기르면 저 폐륜의 아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소희야,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산삼을 캐기 시작하였습니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변의 흙을 살살 파내어 온전한 형태로 꺼내야 했습니다. 소희는 어릴 적 배운 솜씨를 발휘하여 능숙하게 산삼을 캐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뜰 때까지 두 사람은 그 작업을 계속하였습니다. 마침내 12뿌리의 산삼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1000년은 묵었을 법한 보물이었고 나머지도 적어도 100년 이상은 된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삼을 이끼에 싸서 정성스레 보관하였습니다. 강 씨는 산삼 보따리를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 빛나는 밤하늘이었습니다. 강 씨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 목숨을 부지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소희도 시어머니 옆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고부의 기도 소리가 깊은 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두 여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단하였고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소희야, 내 배 아파 낳은 괴물은 내 손으로 사람을 만들 것이다. 기다려라 명환아, 이 어미가 살아서 돌아갈 것이야. 산삼을 손에 넣은 고부는 산속에서 내려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마을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명환이 어머니와 아내를 산에 버리고 왔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멀쩡하게 나타난다면 명환의 계략이 들통나는 것은 물론이고 두 사람의 목숨도 위험해질 터였습니다. 강 씨는 깊이 생각한 끝에 결심하였습니다. 아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아무도 자신들을 모르는 먼 곳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소희야, 우리는 이제 죽은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산속에서 짐승에게 잡아먹힌 불쌍한 모녀가 되는 것이야. 그리고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소희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찾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힘을 기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먼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마침내 도착한 곳은 경상도 상주 고을이었습니다. 이곳은 삼남대로가 지나가는 요충지로 장사꾼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강 씨는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산삼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데서나 팔 수는 없었습니다. 산삼의 값어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곳에 가야 했습니다. 소희는 이리저리 수소문하여 상주에서 가장 크다는 약재상을 찾아갔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소희가 내민 산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짜 1000년 묵은 산삼을 보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산삼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1000년은 묵은 산삼이오. 도대체 어디서 이런 보물을 구하셨소? 소희는 미리 준비해 둔 대로 대답하였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10만이셨습니다. 평생 모으신 산삼인데 유언에 따라 팔게 되었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산삼의 출처를 캐묻는 것은 10만이들 사이에서 금기시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12뿌리의 산삼 값으로 은자 3000냥을 내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습니다. 웬만한 기와집 1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소희는 은자를 품에 안고 시어머니가 기다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강 씨는 그 돈을 보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솥단지 앞에서 손이 망가지도록 국밥을 팔아도 평생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손안에 있었습니다.
소희야, 이 돈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꾸나. 강 씨는 결심한 대로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포목점을 열었습니다. 소희가 장을 보고 강 씨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두 사람 다 장사에 재주가 있었습니다. 강 씨는 오랫동안 국밥 장사를 하며 손님들을 상대한 경험이 있었고, 소희는 약초를 캐어 팔며 물건 값을 흥정하는 데 익숙하였습니다. 포목점은 나날이 번창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 일찍 문을 열어 밤늦게까지 일하였습니다. 손님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를 하니 소문이 퍼져 멀리서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포목점은 상주에서 손꼽히는 큰 점포가 되었습니다. 강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번 돈으로 약재상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소희가 약초에 팔았으니 이보다 좋은 장사가 없었습니다. 소희는 좋은 약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고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재상 역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두 사람은 상주 일대에서 알아주는 큰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포목점과 약재상에 이어 미곡상과 주막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가리켜 상주 제1의 여장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야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밤마다 소희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습니다. 상주에서의 성공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판을 벌여야 했습니다. 저 폐륜의 아들 명화는 지금쯤 한양에서 벼슬을 하며 권세를 누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 권세를 꺾으려면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했습니다. 소희야, 한양으로 올라가자. 한양에서 조선 제1의 상단을 만드는 것이다. 소희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두 눈을 빛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양이었습니다. 조선의 심장부인 한양에서 성공해야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주의 점포들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남대문 밖에 작은 점포를 하나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주에서 가져온 포목과 약재를 파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한양 장사는 상주와는 달랐습니다. 경쟁이 치열하였고 손님들의 눈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였고 소희는 다른 상인들보다 좋은 물건을 더 싼 값에 구해왔습니다. 신용을 쌓고 인맥을 넓히니 장사는 차츰차츰 궤도에 올랐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이 버려진 산속에서 일어선 지 5년 작은 포목점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한양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상단을 이루었습니다. 강 씨는 그 상단에 백운상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흰 구름이 하늘 높이 떠오르듯 자신들도 높이 올라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백운상단은 포목, 약재, 미곡, 소금, 철물 등 온갖 물건을 거래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 지점을 두고 상인들과 거래망을 넓혔습니다. 소희는 대행수가 되어 상단의 실무를 총괄하였고 강 씨는 객주 어른으로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여인이 이끄는 상단이라 하여 처음에는 없이 여기는 자들도 있었으나 실력으로 입을 다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부귀영화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번 돈의 상당 부분을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흉년이 들면 쌀을 풀었고 전염병이 돌면 약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백운 상단의 은덕을 칭송하였고 그 명성은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 씨는 홀로 달빛 아래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그 깊은 산속에서 아들에게 버림받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지게 위에서 흘리던 소리 없는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흙먼지를 털고 일어서며 다짐하던 그때의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명환아, 이 어미가 살아 돌아왔다. 이제 내 앞에 설 준비가 되었구나. 강 씨의 눈빛이 달빛 아래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백운 상단은 이제 조선 팔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거대한 상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한양의 남대문 밖에서 시작한 작은 점포는 어느덧 종로 한복판에 우뚝 선 대저택이 되었고 전국 각지에 28개의 지점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포목과 약재는 물론이고 미곡, 소금, 철물, 어물에 이르기까지 백운 상단이 손대지 않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상단의 두 주인은 세간의 신비로운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행수는 얼굴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고 객주 어른 역시 깊은 내실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두 주인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 거대한 상단을 일구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 두 주인이 여인이라는 소문만이 은밀하게 떠돌았습니다. 강 씨는 객주 어른의 자리에서 상단에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 지역에 지점을 낼 것인지, 어떤 물건을 주력으로 삼을 것인지, 어느 상인과 손을 잡고 어느 상인과 거리를 둘 것인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국밥 장사를 하며 다져온 사람 보는 눈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 씨는 사람의 됨됨이를 한눈에 알아보았고 믿을 만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소희는 대행수로서 상단의 실무를 총괄하였습니다. 물건을 사들이고 값을 매기고 장부를 관리하고 일꾼들을 부리는 것이 모두 소희의 몫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산과 들을 누비며 약초를 캐던 경험이 이제는 물건을 알아보는 눈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소희는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을 귀신같이 구별하였고 어디서 물건을 구하면 싸게 살 수 있는지도 꿰뚫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사로 번 돈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단을 키우는데 상당 부분을 재투자하였으나 그에 못지않게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데도 아낌없이 썼습니다. 흉년이 들어 굶는 백성이 있으면 곳간을 여러 쌀을 나누어 주었고 전염병이 돌아 앓아눕는 이가 있으면 약재를 풀어 치료해 주었습니다. 특히 강 씨는 국밥 장사를 하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상단 한 구석에 작은 국밥집을 차려 가난한 이들에게 밥을 베풀었습니다. 뜨거운 솥단지 앞에서 직접 국을 끓이지는 않았으나 그 국밥집에서 쓰는 쌀과 고기는 모두 강 씨가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국밥집을 보덕국밥집이라 불렀으니 덕을 베푸는 국밥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백운 상단의 명성은 날로 높아갔습니다. 장사를 정직하게 하니 믿음이 쌓였고 어려운 일을 돕는 덕을 베푸니 존경이 따랐습니다. 어느 고을에서든 백운 상단의 깃발만 보면 사람들이 반색을 하였습니다. 이 상단과 거래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주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 일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독을 받아먹고 산속에 버려지던 그날, 지게 위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였습니다. 강 씨는 밤마다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며 다짐하였습니다. 반드시 저 아들을 바로잡겠노라고 말입니다. 소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명환에 대한 미련은
진즉에 사라졌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독을 먹이고 산에 버리는 자를 어찌 남편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소희에게 명화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할 폐륜이요, 응징해야 할 악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틈틈이 명환의 소식을 탐문하였습니다. 한양에 심어둔 첩자들이 명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 왔습니다. 그 소식은 하나같이 두 사람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들이었습니다. 명환은 어머니와 아내를 산에 버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좌의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가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와 아내가 산에서 변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상복을 입고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사람들은 효자라며 칭송하였고 좌의정은 그런 효자에게 기꺼이 딸을 내주었습니다. 권문세가의 사위가 된 명환의 출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정육품 좌랑에서 시작하여 정오품 정랑, 종사품 부사까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고을의 목사로 부임하여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출세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명환은 청렴한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뇌물을 밝히고 백성의 재물을 착취하였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고 그 돈으로 한양의 권문세가들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흉년이 들어 구휼미를 풀어야 할 때도 제 곳간으로 빼돌렸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갈았으나 감히 목사에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강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어쩌다 저런 괴물이 되었단 말입니까? 출세를 시켜주려고 허리가 휘도록 일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이야. 강 씨는 가슴을 치며 오열하였습니다. 소희가 시어머니를 위로하였습니다. 어머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저자는 이미 스스로 자신의 구렁텅이를 파고 있는 것이옵니다. 우리는 그저 적당한 때에 밀어넣기만 하면 되옵니다. 강 씨는 눈물을 닦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야, 내 말이 맞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저 폐륜에게 무엇이 진정한 힘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어.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명환을 상대하려면 정면으로 맞서서는 안 되었습니다. 명환의 뒤에는 좌의정이 있었고 조정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힘으로 맞붙어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돈은 달랐습니다. 돈은 권력의 뿌리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관리가 뇌물을 바치려면 돈이 필요하였고 그 돈은 대부분 상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만약 그 돈줄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물을 바치지 못하면 권력의 비호를 받을 수 없고 권력의 비호가 없으면 자리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강 씨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하였습니다. 소희야, 저자의 숨통을 조여야 한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님, 이미 준비는 끝났사옵니다. 이제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되옵니다. 고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복수가 마침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백운 상단의 그물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펼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소희는 먼저 명환이 목사로 있는 고을의 상인들을 하나씩 접촉하였습니다. 백운 상단의 이름은 이미 조선 팔도에 알려져 있었으니 상인들은 대행수가 직접 찾아왔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소희는 상인들에게 은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백운 상단과 손을 잡으면 물건을 더 싼 값에 공급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목사 명환에게는 어떤 물건도 외상으로 넘기지 말고 어떤 돈도 빌려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처음에는 주저하였으나 백운 상단이 내놓는 조건이 워낙 좋았기에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명환은 목사로서 큰 권세를 누리고 있었으나 그 권세를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였습니다. 한양의 권문세가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하였고 부하 관속들에게도 뇌물을 쥐어주어야 하였습니다. 그 돈은 대부분 고을 상인들에게서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상인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외상은 더 이상 안 된다고 하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환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상인 놈들이 배짱이 부었구나 하며 윽박지르면 될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 나으리께서 아무리 화를 내셔도 없는 돈을 어찌 드리겠습니까? 하며 버텼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전에는 고개도 제대로 못 들던 자들이 이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명환은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명환은 다른 고을의 상인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인근 고을에서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외상으로 받으면 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상인들은 목사 명환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외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손을 써놓은 것처럼 일사불란하였습니다. 사실이 그러하였습니다. 소희는 백운 상단의 거래망을 총동원하여 전국의 상인들에게 통문을 돌렸습니다. 목사 명환과는 어떤 금전거래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백운 상단은 이미 조선 상계의 맹주나 다름없었으니 그 통문을 어기는 상인은 없었습니다. 백운 상단의 눈밖에 나면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명환은 점점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돈이 돌지 않으니 뇌물을 바칠 수 없었고 뇌물이 끊기니 한양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인인 좌의정마저 사위를 은근히 나무라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방 목사가 이리도 무능하여서야 어찌 내 얼굴을 들겠느냐고 말입니다. 명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으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명환은 더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고 죄 없는 양민을 잡아다 죄를 뒤집어 씌워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한양에 뇌물을 바치며 간신히 자리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희는 명환이 저지르는 악행을 낱낱이 기록하였습니다. 누구에게서 얼마를 빼앗았는지, 어떤 죄목을 뒤집어 씌웠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를 모두 장부에 적어두었습니다. 백운 상단의 첩자들이 명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정보를 모아왔고 소희는 그것을 빠짐없이 기록하였습니다. 어느덧 장부는 두툼하게 쌓여갔습니다. 그 장부에는 명환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담겨 있었습니다. 뇌물수수, 횡령, 백성 착취, 무고한 양민에 대한 형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장부가 세상에 알려지면 명환은 끝장이었습니다. 아무리 좌의정의 사위라 한들 이 정도의 죄상을 덮어줄 수는 없을 터였습니다. 강 씨는 그 장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악행이 빼곡히 적힌 장부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장부에 적힌 것이 남의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내가 낳은 자식의 죄상이었습니다. 소희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출세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저 아이를 괴물로 만들었구나. 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희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자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자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뒤에 다시 사람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옵니다.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낳은 괴물은 내 손으로 바로잡아야 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미의 도리였습니다. 한편 명화는 돈줄이 막히자 점점 더 발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인지 알아내야 하였습니다. 명화는 부하들을 풀어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백운 상단이었습니다. 조사해보니 상인들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은 모두 백운 상단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명화는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어느 놈의 상단이 나를 건드린단 말인가. 명화는 백운 상단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운 상단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쉽게 알 수 없었습니다. 대행수와 객주 어른이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그들이 누구인지는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명화는 답답하였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명화는 결심하였습니다. 직접 백운 상단을 찾아가 그 주인의 면상을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자가 누구든 간에 자신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명화는 병력을 이끌고 한양으로 향하였습니다. 명환이 백운 상단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강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제 발로 찾아오는구나. 좋다, 오너라. 이 어미가 기다리고 있으마.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강 씨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만남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사병 30여 명을 이끌고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목사가 병력을 이끌고 한양에 들어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으나 명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자의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백운 상단은 종로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에 큰 대문이 달린 위풍당당한 저택이었습니다. 명화는 그 대문 앞에 서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큰 상단이라 한들 관군 앞에서는 무력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명화는 칼을 빼어 들고 외쳤습니다. 이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들으라. 본 목사가 왔으니 당장 문을 열어라. 불응하면 역적으로 다스리겠다. 명환의 호통에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온 것은 상단의 하인이 아니라 삿갓을 깊이 눌러쓴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뒤로 또 한 명의 여인이 서 있었는데 역시 삿갓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명환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여인이라니 설마 이 거대한 상단의 주인이 여인이란 말인가? 명환은 비웃음을 머금으며 다가갔습니다. 내 년들이 백운 상단의 주인이란 말이냐? 어디서 굴러먹던 기생년들인지는 모르겠으나 감히 본 목사의 앞길을 막은 죄는 무겁다. 당장 무릎 꿇고 빌어라. 명환의 말에 앞에 선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삿갓 아래로 서늘한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삿갓을 벗어 던졌습니다. 명환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얼굴은 10년 전 깊은 산속에 버리고 온 자신의 아내 소희가 틀림없었습니다. 죽었어야 할 여인이, 산속에서 짐승에게 잡아먹혔어야 할 여인이 멀쩡하게 살아서 자신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는... 명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는 차갑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서방님. 오래간만이옵니다.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명환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틀림없었습니다. 죽은 자가 어찌 살아서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명환은 두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으나 분명 소희가 맞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그 얼굴을 잊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또 한 명의 여인이 삿갓을 벗었습니다. 명환은 그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흉터투성이 손을 가진 그 여인은 자신이 독을 먹이고 산에 버렸던 어머니 강 씨가 아니었습니까? 어머니. 명환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 씨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래, 이 어미다. 내가 준 보약 덕에 이렇게 멀쩡히 살아 돌아왔느니라. 명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니, 그것도 전신불수가 아니라 멀쩡히 걸어 다니며 이 거대한 상단을 이끌고 있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란 말입니까? 강 씨는 아들 앞에 다가가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명환아, 내가 어미에게 먹인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사지가 굳어 전신불수가 되는 맹독이었다. 그리고 내가 어미를 버린 곳이 어디인지 아느냐? 호랑이와 곰이 드나드는 깊은 산속이었다. 내 어미와 내 아내가 거기서 어찌 되기를 바랐느냐? 명환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묻어두었던 양심의 가책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명환은 여전히 명환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지나가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아무리 어머니라 한들 자신의 앞길을 막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명환은 이를 악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년들,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감히 본 목사를 능멸하느냐. 병사들은 들어라. 저 요물들을 당장 베어라. 명환의 명에 따라 30여 명의 사병들이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칼날이 햇빛에 번쩍이며 살기가 대문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 씨와 소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단의 지붕 위에서 수십 명의 사내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 활의 시위를 걸고 명환의 사병들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담장 너머에서도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앞뒤 좌우 사방에서 화살촉이 명환의 병사들을 향하였습니다. 명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끌어들여 잡으려는 덫이었습니다. 명환이 당황하여 두리번거리는 그때 대문 안쪽에서 한 무리의 관원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 선두에 선 자가 마패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아맹어사 출두야. 그 외침에 명환의 사병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맹어사라면 임금이 직접 내린 밀명을 받든 자가 아니었습니까? 목사라 하여도 아맹어사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하나둘 칼을 내려놓기 시작하였습니다. 명환은 발악하였습니다. 거짓이다.
저것은 가짜 마패다. 속지 마라. 그러나 암행어사는 차분하게 마패를 내보이며 말하였습니다. 본 어사는 전하의 밀명을 받들어 탐관오리를 적발하러 나왔느니라. 목사 이명환,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암행어사의 호령의 역졸들이 달려들어 명환의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명환은 버둥거렸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역졸들이 명환의 사병들도 하나하나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소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품에서 두툼한 장부를 꺼내어 암행어사 앞에 무릎을 꿇고 바쳤습니다. 어사 나으리, 이것은 목사 이명환이 저지른 악행을 낱낱이 기록한 장부이옵니다. 뇌물수수, 횡령, 백성 착취, 무고한 양민에 대한 형벌까지 모두 적혀 있사옵니다. 암행어사는 장부를 받아들고 펼쳐보았습니다. 몇 장을 넘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목사 이명환, 내 죄상이 이 장부에 낱낱이 드러났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느니라. 명환은 그 장부를 보고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다니 도대체 언제부터 감시당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명환은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여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명환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환아, 내가 지은 죄는 어미가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어미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에게 죄를 지었느니라. 그 죄값은 내가 치러야 한다. 역졸들이 명환을 끌고 갔습니다. 명환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는 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을 벌하는 것이 이토록 가슴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암행어사에게 붙잡힌 명환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의금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백운 상단이 바친 장부에 적힌 죄상은 하나하나가 중죄였습니다. 뇌물수수만 하여도 파직감이었는데 구휼미 횡령의 무고한 양민에 대한 형벌까지 더해지니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좌의정의 사위가 이 정도로 악랄한 탐관오리였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좌의정 민대감은 처음에는 사위를 감싸려 하였습니다. 무고한 것이라며 누군가 모함한 것이라며 변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부에 적힌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였습니다. 증인들도 줄줄이 나와 명환의 악행을 고발하였습니다. 결국 좌의정도 사위를 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감싸다가는 자신의 자리마저 위태로워질 판이었습니다. 좌의정은 눈물을 머금고 딸을 친정으로 데려왔습니다. 죄인의 아내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명환은 하루아침에 권문세가의 사위 자리에서 쫓겨나 홀로 남겨졌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명환의 죄상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방청하던 백성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자가 우리의 피와 땀을 빨아먹은 흡혈귀로다. 당장 목을 쳐야 한다는 외침이 의금부 담장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형은 면하였으나 관직은 영구히 삭탈되고 전 재산은 몰수되며 곤장 100대를 맞은 뒤 평민으로 강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으나 그래도 법의 심판이 내려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곤장 100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형리가 곤장을 내리칠 때마다 명환의 비명이 의금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튀었습니다. 50대를 맞을 때쯤 명환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형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개를 다 채운 뒤에야 형리가 물러섰습니다. 명환은 반쯤 죽은 몸으로 의금부에서 쫓겨났습니다. 입고 있던 관복은 벗겨지고 허름한 삼배옷만 걸친 채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목사 나으리라 불리던 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된 것이었습니다. 명환은 비틀거리며 한양거리를 헤맸습니다. 등짝은 곤장에 맞아 너덜너덜하였고 온몸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는 이 하나 도와주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예전에 명환에게 아부하던 자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는 개미처럼 달려들더니 권세가 사라지니 팔이 한 마리 꼬이지 않았습니다. 백운 상단에서는 명환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자가 풀려났다 하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벌하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였습니다. 아무리 폐륜을 저질렀다 하여도 내 배에 아파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그 자식이 지금 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저 아이가 지은 죄는 벌을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아이를 다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다. 소희는 시어머니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용서와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환은 한양 거리를 떠돌며 구걸로 연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굶기도 하였으나 배고픔 앞에서는 자존심도 소용없었습니다. 명환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밀며 적선을 구하였습니다. 몇 해가 더 지났습니다. 명환은 이제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거지였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때가 찌든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목사 나으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거나 무시하였습니다. 그것이 권세를 잃은 자의 말로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명환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어디선가 맡아본 적 있는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구수한 국밥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밥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솥단지 앞에서 흉터투성이가 되도록 일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명환은 비틀거리며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보덕국밥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따뜻한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명환은 국밥집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처마 밑에서 냄새라도 맡으면 배고픔이 조금은 가실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국밥집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나왔습니다. 명환은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 강 씨였습니다. 손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 앞에 천천히 다가와 국밥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명환은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주름이 깊어졌으나 분명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이 독을 먹이고 산에 버렸던 그 어머니가 지금 따뜻한 국밥을 들고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환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명환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강 씨는 말없이 국밥 그릇 위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흉터투성이었습니다. 뜨거운 솥단지 앞에서 평생을 일하며 생긴 상처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 흉터 가득한 손으로 국밥 위에 고기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명환아, 먹거라. 세상이 다 너를 버려도 어미 밥은 따뜻해야 하느니라. 강 씨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명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명환은 국밥 그릇을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짐승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눈물이 국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명환은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통곡하였습니다. 강 씨는 아들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눈물이 강 씨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참된 뉘우침을 보였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한방눈이 두 사람 위로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국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랜 세월 끊어졌던 모자의 정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맹자에 이르기를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큰 것 중에 큰 것이요.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 하였습니다. 명환은 출세를 위해 제 어미에게 독을 먹이고 깊은 산속에 버렸으나 어머니 강 씨는 끝내 그 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곤장을 맞고 거지가 되어 처마 밑에서 떨고 있는 아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밀며 고기 한 점을 얹어 주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도 감복할 모정이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등을 돌려도 어미만은 끝까지 자식 곁에 남는 법이니 부디 살아 계실 때 효도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